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FA 1주차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Yeah, it's very similar scheme, so that's a blessing. I might have to learn like some new terminology and how he names things and stuff like that, but I'm very familiar with the scheme, love the scheme. It's different ways to play it, right? And that just depends on how the flow of our team and exactly what he want me to do. But because I have that versatility, I can do whatever that he asks of me. If he want me and X to lock up the outside, that's what we're gonna do, and then they gonna do their job everywhere else. If he want me to move around a little bit, go in the nickel, go in the dime, blitz, cover tight ends, run it, whatever it is, I'll be able to do all of it. I think everybody know that though. Like y'all know me, like y'all know how I get down. Y'all know what I do. So being able to bring that in this to this defense and this secondary gonna be cool for sure. FA 계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트레이드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A가 시작되기 직전에 첫 번째 트레이드였죠. 이 LA 램스의 코너백이었던 이 올프로 코너백 젤런 램지가 마이애미 돌핀스로 향했고, 마이애미 돌핀스는 그 대가로 2023년 3라운드 픽 한 장과 헌터 롱이라는 타이트 엔드를 넘겨주었어요. 즉 램지는 결국 3라운드 한 장으로 서로 교환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명히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램지의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 시즌 폼이 좀 저하가 된 모습이었고, 그의 높은 셀러리를 생각한다면 램스가 셀러리를 잘 비워냈다, 돌핀스는 좀 도박을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이 빅 판지오 코치 체제 하에 마이애미 돌핀스 건설에 있어서 램지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분명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돌핀스는 자비엔 하워드 그리고 바이런 존스라는 이 코너백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었던 팀이었고, 바이런 존스가 부상 그리고 현재 은퇴를 시사하는 SNS 상의 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돌핀스는 계속해서 이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팀이었고, 비록 코치 그리고 스킴이 바뀌더라도 이들의 디펜스에서의 그런 코너백의 역할과 존재는 굉장히 크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램지라는 코너백은 올 프로 퍼스트 여러 번 들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리그 최고의 코너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시즌 굉장히 부진을 많이 경험하였고, 결국 급격한 폼 저하, 28, 29, 이제 좀 노장의 나이로 접어드는 나이인 만큼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램지가 작년 시즌 왜 부진을 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 시즌 램지는 일단 젤런 램지라는 코너백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큰 피지컬, 긴 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범프 앤 트레일 타입의 코너백이에요. 라인 선상에서 프레스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상대를 긴 팔로 제밍하면서 리시버의 라우트를 늦추고, 설사 릴리즈나 이런 스타트가 늦춰짐으로써 리시버에게 세퍼레이션이나 그런 스피드에서 초반에 뒤처질 수는 있지만 그의 큰 팔과 큰 보폭 그리고 운동 능력을 통해서 스피드를 금방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코너백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이가 들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코너백들은 결국 똑같죠.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서 리커버리 했던 부분을 더 이상 스피드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운동 능력을 통해서 선수를 제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맞물려지면서 계속해서 블로운 커버리지처럼 보이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일종의 스킴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램지는 분명히 좋은 테크니션 코너백이에요.
단순히 운동 능력뿐만 좋은 코너백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기술과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쨌든 뛰어난 피지컬과 뛰어난 태클링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슬락 코너백, 다임 라인베커, 니켈 세이프티 정말 다양한 롤을 보여줄 수 있는 코너백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기대했던 바운더리 코너백, 상대 넘버원 리시버를 1대1로 락다운 해야 하는 그러한 코너백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펜스의 스킴 속에서 다양한 패키지, 다양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올 어라운드 타입의 코너백. 우리가 보통 코너백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세이프티로 전향한다 라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잖아요. 올 시즌 젤런 램지는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세이프티의 역할도 선보이면서 그가 가진 강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빅 판지오라는 코치는 분명히 이 선수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코너백이에요. 작년 시즌 램스의 디펜스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물론 라인 모리스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슈퍼볼 우승도 같이 이뤄냈고 분명히 좋은 코치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작년 시즌 램스의 디펜스는 스킴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 상관없이 모든 다운마다 코너백들이 10야드 이상의 쿠션을 벌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리시버에게 쉬운 패스 캐치를 허용해내고, 물론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인드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계속해서 10야드 이상의 쿠션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코너백의 강점, 젤런 램지의 강점, 범프 앤 트레일, 범프 앤 런, 이러한 테크닉을 전혀 선보일 수 없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램지는 분명 개인적으로도 작년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팀 스킴, 팀 상황에 맞춰서 더욱더 그러한 것이 과대로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올 시즌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에서 분명히 반전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네임드급의 좋은 코너백을 데려옴으로써 작년 시즌 엉망이었던 이 디펜스를 새롭게 이 판지오 코치와 함께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마련해냈고, LA 램스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웃기죠. LA 램스라는 팀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fuck them picks, 픽은 다 꺼져라, 우리는 그냥 선수를 수집한다, 미래를 팔고 현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올인 우승을 차지했던 이 팀이 또 지금은 모든 선수들을 다 팔려고 하고 픽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승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자 이런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이 팀들이 1년 그리고 2년 이 짧은 기간 만에 팀의 방향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음을 이번 램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팔콘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부터 조뉴 스미스 타이트 엔드를 데려왔고, 패치는 올 시즌 7라운드 픽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패치가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 타이트 엔드 헌터 헨리와 조뉴 스미스를 영입하면서 막대한 그 리시버와 타이트 엔드의 막대한 FA에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했어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조뉴 스미스였고,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함께 좋은 시즌을 치렀던 이 아서 스미스 감독의 품으로 다시 조뉴 스미스는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조뉴 스미스라는 타이트엔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락킹 타이트엔드 타입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F 리시버, 플렉스 타입의 좀 더 리시버 타입의 이 리시빙 능력에 좀 더 특화된 능력을 가진 타이트엔드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뉴잉글랜드에서 원하는 타이트엔드, 좀 더 블락킹에 강하고 능력이 있고 런게임 위주의 그런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트엔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서 스미스라는 이 감독이 분명 조뉴 스미스를 더욱더 잘 활용할 것이고, 조뉴 스미스는 어쩌면 잃어버린 커리어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팔콘스에게 있어서 제가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궁금한 것은 조니 스미스를 데려옴으로써 너네는 카일 피츠로 도대체 무엇을 펼칠 것이냐 라는 물음이에요. 조니 스미스와 카일 피츠는 분명히 달라요. 뭐 두 타이트엔드 모두 뭐 블락킹보다는 리시버로서 좀 더 강점을 가진 선수이고, 뭐 카일 피츠는 일반적인 X 타입의 리시버로서 활약이 가능한 뭐 아이솔레이티드된 그러한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선수잖아요. 미스매치업의 나이트메어라 불릴 수 있는 선수. 반면 조니 스미스는 Y 타이트엔드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 선수는 뭐 일반적인 21 퍼슨의 이러한 측면에서 패키지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진 뭐 모션과 쉬프트를 활용하면서 F 타이트엔드로 불릴 수 있는 뭐 U 타이트엔드, 굉장히 큰 그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 과연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 카일 피츠와 조니 스미스가 과연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서 스미스 감독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해요. 카일 피츠라는 타이트엔드를 1년차에 뭐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지만 2년차부터 작년 시즌 좀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졌던 애틀랜타 팔콘스와 아서 스미스 감독이 조니 스미스를 데려왔다는 뜻은 더욱더 입지가 조금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 만약에 애틀랜타 팔콘스로부터 이 카일 피츠를 데려오고 싶은 팀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거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트레이드는 휴스턴 텍산스와 템파베이 벅스. 이 벅스의 주전 가드였죠. 샤크 메이슨이 텍산스로 갔고, 그리고 7라운드 픽 한 장도 받았어요. 그 대가로 벅스는 6라운드 픽 한 장만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샤크 메이슨이라는 가드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뉴잉글랜드 시절에도 그랬고, 뭐 템파베이 시절에도 그랬고, 샤크 메이슨이라는 선수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리그 탑5 가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리그 탑10, 탑5 가드. 리그 탑5, 리그 탑10 가드들이 뭐 애틀랜타 팔콘스의 뭐 린드스트롬이 연간 20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뭐 샤크 메이슨은 올 시즌 뭐 8.5밀리언,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베테랑이고 물론 부상에 대한 그런 이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헐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리그 최고의 가드 중에 한 명을 벅스는 내보내는데 합의를 했고, 텍산스는 잘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였다면 FA에서 뭐 다른데 가드진에 있어서 뭐 큰 개런티 금액과 큰 뭐 평균 연봉을 주어지는 것보다 그냥 벅스로부터 전화해서 6라운드 한 장 주고 샤크 메이슨 데려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텍산스는 굉장히 좋은 이 트레이드를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가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타이트엔드 데런 월러를 데려왔고, 그 대가로 올해 3라운드 픽을 레이더스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뭐 결국 우려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 데리카가 나갔고 데런 월러가 나갔고, 그동안 레이더스 프랜차이즈 선수로 불리던 선수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했고, 본인들 이 뉴잉글랜드 시스템에 익숙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FA를 다룰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자이언츠는 프로볼 데런 월러라는 타이트엔드를 데려오게 되었고, 뉴욕 자이언츠가 작년 시즌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뭐 데니얼 존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이들의 굉장히 효율적인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오펜스 스킴은 결국 헤비 퍼스널을 통한 이 데니얼 존스의 QB 런 옵션 게임이었어요. 타이트엔드들, 뭐 풀백들, 뭐 런닝백들을 계속해서 세워둠으로써 상대 디펜스에게 뭐 맨 커버리지를 강조하고 상대 디펜스에게 박스에 좀 더 붙게 하고, 그러면서 데니얼 존스는 뭐 맨 커버리지라면 뭐 그냥 뭐 리드 옵션과 뭐 각종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뭐 상대 디펜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존 커버리지라면 그냥 뭐 세쿠안 발클리에게 공을 건네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오펜스를 선보여 왔어요. 결국 올 시즌도 이러한 헤비 퍼스널을 통한 오펜스로 이 팀의 오펜스 방향이 어쨌든 데니얼 존스가 잔류를 했으니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타이트 엔드라는 포지션에서 좀 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더욱더 오펜스의 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었어요. 뉴욕 자이언츠는 이러한 부분에서 잘 캐치를 해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타이트 엔드들, 뭐 런닝백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단순히 스킴적인 이점을 떠나서 그 선수의 개개인의 탤런트에서 우리가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욱더 생산성을 꾀해내자, 이런 움직임을 잘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3라운드 픽 한 장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데런 홀러라는 이 타이트는 뭐 드래프트에서 뽑기 힘들잖아요. 이 선수는 건강만 하다면 리그 최고의 리시빙 타이트엔드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고, 이러한 타이트엔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는 뉴욕 자이언츠도 어쨌든 좋은 트레이드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다음 트레이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인디애나 콜츠로부터 이 스테판 길모어라는 코너백을 데려왔고, 그 대가로 올해 5라운드 픽을 한 장 내주게 되었는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댄 퀸 디펜스 코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테판 길모어도 재작년 시즌까지 부상도 많이 경험을 했고, 조금은 이 커리어에 있어서 점점 나이가 드는 노장 코너백으로서 조금은 기로에 서 있었던 분명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캐롤라이나 그리고 인디애나로 계속해서 오면서 본인의 그런 폼을 다시 되찾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작년 시즌 펼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디펜스 스킴에서 그리고 같이 뛰는 선수들의 탤런트를 생각한다면 스테판 길모어는 더욱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길모어라는 코너백은 맨 커버리지, 존 커버리지 상관없이 모든 스킴을 경험한 굉장히 경험이 있는 코너백이고,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이 댄 퀸 감독이 이끄는 댈러스의 디펜스는 존 커버리지 그리고 블리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스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더욱더 범용성을 가진 스킴을 표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스테판 길모어라는 코너백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5라운드 픽 한 장으로 프로볼급 코너백을 데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적어요. 이 프로볼급 코너백을 데려온다, 5라운드 픽 한 장으로, 저는 솔직히 거절하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선수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연봉도 싼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본인의 디펜스에서 프로볼급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저는 분명히 이 트레이드를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어쨌든 이 디펜스를 강화하는 그러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잘 보강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I'm very excited, honestly. It's a new opportunity. It's a fresh opportunity. It's something that we got an opportunity to win this town over. And I think that starts with winning football games. Obviously,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there's an opportunity there, like you're saying. This town's exploding with sports, and it's only going to keep growing from here. So we got to play our part as the Raiders and go get some dubs for the city. FA가 이제 시작한 지 거진 일주일 차가 됐죠. 이제 일주일이 흘렀고, 빅네임 선수들은 거의 다 계약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은 팀들이 앞으로의 드래프트나 그리고 좀 남아있는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FA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애틀랜타 팔콘스인데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이번 FA 시즌에 가장 많이 돈을 쓴 팀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 FA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본인들의 이 프랜차이즈 가드였던 크리스 린드스트럼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드와 5년간 $105밀리언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라이 테크랭, 캘럼 맥게리나 이러한 선수들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제시 베이츠라는 신시내티 벵갈스 출신의 이 프로볼 세이프티와 4년간 64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인데, 그리고 또 뭐 테일러 하이니키와 2년간 14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약들을 보면서 조금 느낀 감정은 이들이 왜 이렇게 좀 급하게 행동하는지라는 감정이었어요. 물론 가드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특히 뭐 올프로급 가드, 그리고 프랜차이즈 출신의 가드 연간 21밀리언 달러를 주는 것은 어쩌면 합당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디애나 코치도 뭐 넬슨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가드라는 포지션의 선수가 정말 올프로 퍼스트급, 우리가 정말 리그 최고의 선수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급이 아니라면 굳이 20밀리언 달러 이상을 주는 것은 오버페이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시 베이츠라는 세이프티에게 4년간 64밀리언 달러를 지불한 것. 제시 베이츠라는 세이프티가 물론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굿 플레이어죠. 하지만 그레이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 중에 한 명이 아닌 선수예요. 그런 선수에게 연평균 16밀리언 달러의 엄청난 값을 지불한다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뭐 후안 소닐이나 뭐 닉 스캇이나 이러한 좀 뭐 충분히 연간 4밀리언 달러, 5밀리언 달러에 지불해서 얻어올 수 있는 세이프티들을 차라리 2-3명 사오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애틀랜타 팔콘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탤런트들을 붙잡고 이를 토대로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나머지 뭐 팀에 필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이 리빌딩을 빨리 끝내보자 라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차라리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에게 썼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애틀랜타 팔콘스가 이번 FA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썼지만 이 팀은 아직도 디비전 꼴찌의 탤런트를 가진 팀이에요. 크리스 린드스트롬, 뭐 캘럼 맥게리, 오라인들 다 붙잡았고, 뭐 테일러 하이니키 쿼터백 잡았고, 제시 베이츠 리그 뭐 프로볼 세이프티가 왔고, 뭐 케이든 앨리스라는 뭐 라인베커가 왔고, 다 왔지만 아직도 애틀랜타 팔콘스는 디비전 꼴찌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데리카가 이끄는 뉴올리언 세인츠에게 딸리고,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도 부족한 팀이고, 그리고 이 베테랑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템파베이 벅스에게도 밀리는 팀이에요. 이 팀은 돈을 엄청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그 최하위의 팀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차라리 라마 잭슨이라는 이 크랙 플레이어를 데려옴으로써 팀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수에게 돈을 씀으로써 본인들의 그런 팀 평가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작년 시즌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붙잡았다는 뜻은 결국 이 런게임 위주의 아서 스미스 감독 위주의 오펜스를 올 시즌도 이어가겠다는 움직임이에요. 이 오펜스 밑에서 라마 잭슨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결국 팔콘스는 라마 잭슨에게 뭐 관심이 없다고 하고 본인들을 조금 확연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져버렸다는 거죠. 어차피 라마 잭슨이라는 선수가 도박이고 그리고 오버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라면 저는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오버페이를 하지 뭐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에는 오버페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드라는 포지션에 오버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MVP 출신의 쿼터백에게 오버페이를 하고 도박을 거는 것이
팀의 방향에 있어서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애틀랜타 팔콘스의 이번 FA에 대해서, 오프 시즌에 대해서 이러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음 팀은 시카고 베어스인데요. 시카고 베어스도 뭐 애틀랜타 팔콘스와 마찬가지로 정말 뭐 본인들의 넘버원 드래프트 픽을 팬터스에게 트레이드한 이후 이 FA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쓴 팀들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뭐 디마커스 워커나 뭐 네이트 데이비스나 뭐 TJ 에드워즈 이러한 선수들에게 좀 합리적인 금액을 쓴 것과 더불어서 버팔로 빌스 출신의 1라운더 출신의 라인베커인 이 트레메인 에드먼즈에게 4년간 72밀리언 달러, 연간 18밀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로쿠안 스미스를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보내고 트레이드로 보냄으로써 저는 그 무브가 어쨌든 뭐 우리는 라인베커라는 포지션, 이 오프볼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단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트레메인 에드먼즈를 영입하면서 또 그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선수라면 뭐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뭐 그것이 뭐 오프볼 라인베커든 상관없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결국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로쿠안 스미스는 보냈고 에드먼즈는 왜 영입했냐. 결국 이것은 스킨핏 아니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로쿠안 스미스와 트레메인 에드먼즈는 분명히 뭐 똑같은 미들 라인베커, 똑같은 오프볼 라인베커는 사실이지만 분명 두 선수가 가진 강점은 다릅니다. 로쿠안 스미스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타입의 좀 더 블리츠, 좀 더 맨 커버리지 위주의 디펜스에서 1대1로 매치업이 가능하며 이 라인베커를 필드 모든 곳에 옮겨놓을 수 있는 타입의 다재다능함을 강점을 가진 라인베커라면, 트레인 에드먼즈는 좀 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미들 라인베커 타입으로서 필드의 중앙에서 사이드라인에서 사이드라인으로 완벽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와 운동 능력, 그리고 이 길이의 강점을 가진 라인베커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존 디펜스에서 굉장히 선수 한 명의 존재감만으로 뭐 우리가 오펜스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심이나 이러한 부분을 커버리지적인 측면에서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라인베커 타입이고요. 결국 뭐 맷 이버플러스 감독이 현재 추구하는 디펜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맨 커버리지 타입의 디펜스보다는 존 커버리지 타입의 디펜스잖아요. 인디애나 콜츠 시절에도 뭐 샤킬 레너드와 뭐 바비 오케르키 이러한 라인베커들을 통해서 분명히 훌륭한 시즌들을 만들어냈던 감독이었고, 특히 인디애나 콜츠의 이러한 존 디펜스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시카고 베어스에서도 이 이버플러스 감독은 결국 트레인 에드먼즈를 통해서 일단 디펜스의 그러한 길이를 통한 강점, 그리고 뭐 그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뭐 턴오버 능력, 이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베어스에서도 그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선보이자 라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TJ 에드워즈라는 또 다른 타입의 라인베커를 뭐 3년간 19.5밀리언 달러, 저는 이 가격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다른 타입의 라인베커를 세움으로써 어쨌든 뭐 라인베커 포지션을 공고히 하였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뭐 확실하게 보강을 해냈죠. 뭐 인디애나 콜츠 시절에도 샤킬 레너드와 이 오키리키를 통해서 뭐 라인베커 진의 그러한 리그 최고의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드먼즈라는 라인베커는 버팔로 빌스 시절에도 이 또 다른 팀메이트 맨 밀라노보다 못한 라인베커였어요. 저는 이 오프볼 라인베커에게 뭐 4년간 72밀리언 달러를 주려고 한다면 리그 최고의 선수, 팀 내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던 트레메인 에드먼즈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나? 물론 이 선수가 아직도 뭐 25살,
뭐 굉장히 젊고 그리고 어쨌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진 선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은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싸게 계약을 했을 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벵갈스는 뭐 절메인 프렛, 뭐 좋은 라인베커와 재계약을 하기도 했고 좀 심심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올랜도 브라운과 4년간 64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뭐 캔자스시티 칩스가 뭐 올랜도 브라운과 재계약에 실패하였고 뭐 테일러라는 또 다른 라이트 태클 출신의 이 태클과 장기 계약에 합의하면서 올랜도 브라운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추측만 뭐 무성했는데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신시내티 벵갈스로 향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레프트 태클이었던 이 조나 윌리엄스는 라이트 태클로 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결국 트레이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팀들의 그러한 판단이 굉장히 신기해요. 저야 뭐 그러니까 구단의 그 내부 소식통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선수를 우리는 레프트 태클로 평가한다. 라이트 태클로 평가한다. 올랜도 브라운을 캔자스시티 칩스에서는 레프트 태클로 더 이상 평가하지 않았어요. 라이트 태클로 평가했고 너가 만약 레프트 태클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너와 계약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다른 선수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캔자스시티 칩스가 계약한 뭐 자완 테일러라는 선수는 결국 라이트 태클 출신의 태클이에요. 잭슨빌 제규어스에서 라이트 태클로 뛰었던 이 테일러를 칩스는 다시 한번 레프트 태클로 데려오는데 합의를 했지만 기존의 라이트 태클이었다가 레프트 태클로 온 올랜도 브라운을 다시 라이트 태클로 판단을 하였고 신시내티 벵갈스는 또 이 올랜도 브라운을 레프트 태클로 바라봤고 기존의 본인들의 태클이었던 조나 윌리엄스는 라이트 태클로 바라보면서 뭐 현재 뭐 트레이드 요청도 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각 팀들이 이 태클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레프트, 라이트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그 평가의 기준이 과연 어떤 점인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신기하고 팀들마다 평가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볼 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랜도 브라운의 칩스에서의 뭐 퍼포먼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캔자스 시티라는 이 오펜스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오펜스 스킴을 가지고 있어요. 각종 다양한 모션, 뭐 쉬프트를 통해서 이 라인맨들에게 쉬운 앵글과 레버리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종 뭐 RPO 스킴, 플레이 액션 스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패싱 블락에 있어서의 그런 단점들을 지워주기도 하며 그리고 결국 리그 최고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있잖아요. 리그 최고의 플레이 콜러인 앤디 리드가 있고요. 결국 이 두 명의 역할이 이 전체적인 오펜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고 오라인맨들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이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올랜도 브라운은 분명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신시내티 벵갈스 이 조버로우가 이끄는 오펜스 좀 더 쿼터백이 완벽하게 이끄는 샷건 베이스 위주의 오펜스에서 올랜도 브라운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더욱더 이 러싱 블락 그리고 각종 모션과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이점을 볼 수 있는 환경적인 면에서 좀 더 떨어지는 1대1 상황에서 이 상대 엣지 러셔와 1대1 그런 패싱 블락의 경합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오펜스로 현재 옮겨간 이상 과연 올랜도 브라운이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 조나 윌리엄스라는 태클은 분명 1라운더 출신이었고 뭐 우리의 기대대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윌리엄스도 뭐 매년
조금씩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프랜차이즈 레프트 태클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보다 올랜도 브라운을 택했다는 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은 그런 방향성을 선택을 했고 분명히 벵갈스가 어떤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뭐 조나 윌리엄스가 앞으로 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시즌 아니 올 시즌에도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라인의 그런 호흡 그리고 패싱 블락의 문제, 뭐 조버로우의 프레셔, 뭐 색 이러한 문제가 올 시즌 초에도 분명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토니 폴라드라는 런닝백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고 결국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 런닝백이었던 이지케 엘리엇과 현재 방출을 합의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지케 엘리엇은 굉장히 뛰어난 런닝백 중에 한 명이었죠. 뭐 드래프트에 나올 때부터 그리고 1년차 시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고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물론 어마어마한 오버페이였다는 사실은 부정하진 않지만 뭐 선수가 돈을 많이 받는 것은 그 돈을 많이 준 구단의 잘못이지 사실 선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지케 엘리엇도 뭐 좋은 그런 댈러스에서의 시즌을 함께 했었고 결국에 이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다른 체제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어쨌든 이번 오프 시즌 굉장히 잠잠해요. 대신 뭐 스테판 길모어 코너백도 영입하고 그리고 도노반 윌슨이나 뭐 이러한 기존에 가진 선수들과 그냥 재계약하는 수준의 현재 머무르는 뭐 레이튼 벤더레이시나 머무르는 현재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뭐 오프 시즌에 그리고 제리 존스 구단주도 그랬고 결국 우리 팀의 방향성은 뭐 런더볼이다. 그냥 계속해서 작년 시즌의 기조로 이어가겠다 라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작년 시즌과 비슷한 본인들의 탤런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팀 방향성에 맞춘 뭐 FA에서의 움직임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쿠퍼 러쉬와 뭐 2년간 $5밀리언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언가 아쉽습니다. 카우보이스가 좀 더 뭐 셀러리 캡 그런 계약 조정도 계속해서 해냈고 결국 길모어를 데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언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한 방을 아직 안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 이 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죠. 이 션 페이튼 감독의 첫 해로서 러셀 윌슨이니 뭐니 굉장히 말이 많은 팀인데 어쨌든 감독의 첫 부임 해로서 이 위닝 시즌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팀은 결국 FA에서 공격적인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마이크 맥글린치라는 라이트 태클에게 5년간 $87.5밀리언 를 주었고 또 레이븐스 출신의 가드인 벤 파월스에게 4년간 $51.5밀리언 를 지불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애리조나 출신의 잭 앨런에게 3년간 $47.75밀리언 그냥 돈을 퍼줬어요. 이 덴버 브론코스는 정말 오버페이를 많이 했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마이크 맥글린치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출신의 1라운더 이 오라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5년간 $87.5밀리언. 마이크 맥글린치는 분명히 좋은 런 블락킹 라이트 태클입니다. 나이너스의 오펜스 스킴, 러싱 스킴에서 눈이 띄는 그런 활약을 펼치기도 하였고 플레이 액션, 또 와이드 존, 붓 플레이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뛰어난 런 블락킹 태클인 것은 사실이지만 패싱 블락 측면에서 마이크 맥글린치는 리그 하위권입니다. 그냥 리그 평균도 안 돼요. 리그 하위권의 태클에게 리그 최고 수준의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오버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벤 파월스,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스 스킴, 파워 런 게임, 각종 쿼터백
뭐 옵션 게임에서 이 피지컬 런 게임 출신의 가드를 영입했다. 그것도 뭐 4년간 51.5밀리언 달러.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또 주었죠. 그리고 또 뭐 타이트엔드인 크리스 맨헐츠라는 선수에게 2년간 6밀리언 달러를 주기도 하였고, 뭐 마이클 벌튼이나 풀백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고, 어마어마한 그런 오펜스 자원에 현재 돈을 투자했어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이 덴버 브론코스의 기조에 있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피지컬한 팀을 만들겠다라는 션 페이튼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작년 시즌 러셀 윌슨, 이 나다니엘 해켓 감독의 덴버 브론코스 오펜스가 실패했던 이유, 러셀 윌슨, 이 요리사가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에게 요리를 맡겼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동안 이 피트 캐롤 감독 밑에서 이 런게임 위주의, 언더센터 런게임 위주의 뭐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러셀 윌슨은 덴버 브론코스에서 샷건 베이스 위주의, 숏패싱 위주의 오펜스를 펼치다가 망했어요. 그냥 폭망했습니다. 션 페이튼은 분명 이 쿼터백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이 쿼터백은 어떤 오펜스 밑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결국 내린 결론은, 우리는 다시 이 피지컬한 런게임 위주의 오펜스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결국 이 러싱 블락의 강점을 가진 맥글린치, 벤 파월스를 영입하였고, 또 뭐 블락킹에 능한 풀백이나 타이트엔드를 영입했어요. 블락킹 위주의 결국 이 영입을 계속해서 해냈다는 뜻이죠. 이는 결국 러셀 윌슨은 다시 한번 션 페이튼 밑에서 요리사가 아니라 그냥 웨이터로 돌아간다는 뜻이겠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러셀 윌슨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 분명 돋보이는 이번 FA입니다. 네, 다음 팀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뭐 데리카를 방출하고 그 이후에 맞이하는 첫 FA에서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과 무려 3년간 뭐 73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뭐 자코비 마이어스, 뉴잉글랜드 출신의 리시버에게 3년간 33밀리언 달러 연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기존의 레이더스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내보내고 또 다른 뉴잉글랜드 타입의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점, 이 데이브 지글러 GM과 그리고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모두 뉴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히 좀 걱정이 돼요. 그 감독과 그 GM이 1년차 시즌에는 당연히 본인들의 시스템에 익숙하고 본인들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의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2년차 시즌에도 그것을 고집하고, 그리고 1년차에 그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간다는 사실은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미 갈라포로라는 쿼터백은 좋은 선수죠.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하에서도 뭐 슈퍼볼에 오르고 매번 챔피언십에 오르고, 부상만 아니라면 이 선수는 언제든지 위닝 시즌을, 위닝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자코비 마이어스나 이 리시버도 뭐 좋은 리시버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너무 본인들만의 선수들을, 본인의 그런 시스템과 그것을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고, 결국 계속해서 뉴잉글랜드 출신의 감독과 이 GM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뉴잉글랜드이니까 뉴잉글랜드만의 방법이 통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덴버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뉴잉글랜드의 방법은 통하지 않죠. 당연히 그 지역과 그 팀에서 특화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결국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서도 이러한 좀 실패했던 그 뉴잉글랜드 출신의 감독과 GM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그리고 그 방법들이 다시 한번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저는 결국에는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요. 데릭 카라는 쿼터백을 내보낸 이유는 결국 본인들 이 레이더스가 올 시즌 뭐 탱킹을 한다거나 그래서 내년 시즌에 뭐 캘럼 윌리엄스라는 쿼터백을 뽑겠다 뭐 이러한 것이라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라면 뭐 제러 스타뎀과 뭐 재계약을 하면서 뭐 그냥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앤서니 리차드슨이나 뭐 윌 레비스나 이러한 잠재 능력 높은 선수들을 뽑아서 이번 시즌부터 한번 키워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데릭 카를 내보내고 지미 갈라폴로를 영입한다. 그렇다면 결국 탱킹도 아니고 그리고 드래프트 쿼터백을 키워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도대체 올 시즌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느끼기 힘듭니다. 물론 감독과 GM은 이기고 싶어 하죠. 이기지 못한다면 잘리니까 당연히 팬들의 기대와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움직임의 대상이 뭐 다른 쿼터백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갈라폴로다 그리고 자코비 마이어스다 이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다음 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FA 시즌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두 팀은 바로 뭐 슈퍼볼 우승팀과 준우승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 각 팀들이 오프시즌에 그 다음 해 오프시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슈퍼볼에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FA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뭐 본인들의 그런 팀 탤런트를 최대한 지키려는 방향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기존에 뭐 마일스 샌더스나 좀 높은 연봉으로 예상되었던 런닝백들과 뭐 결별을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든 라샤드 펜이나 더욱더 싼 값에 본인들은 이미 최고의 이 러싱 스킴, 오펜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적은 값에 높은 보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런닝백을 추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그런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코너백 포지션, 뭐 제임스 브래드버리나 또 뭐 데리우스 슬레이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사실 슬레이나 뭐 브래드버리나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올 시즌 1라운드 픽이 2장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본인들이 자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드래프트에서 충분히 이 포지션에 대해서 보완을 해낼 수 있다. 작년 시즌 뭐 이상으로 뭐 선수들을 길러내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 브래드베리나 슬레이와 충분히 결별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글스가 선택한 답은 결국 우리는 코너백 포지션에 있어서는 대체할 수 없다. 다른 포지션에서는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결국 2명의 올프로 코너백을 모두 잡았다는 점. 제 개인적으로는 이글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고 이들의 디펜스는 아직도 리그 최고의 뭐 라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코너백들의 활약도 그 뒤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올 시즌에도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펜스에 있어서는 뭐 제이슨 켈시라는 이 팀의 리더를 다시 한번 1년 더 붙잡았다는 점. 이 팀은 아직도 언더독 마인드로 올 시즌에도 뭐 슈퍼볼까지 경쟁을 해낼 수 있는 팀이라는 것. 그러한 뭐 팀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뭐 그 외에도 뭐 플래처 콕스나 뭐 이런 베테랑들을 다시 한번 재계약하는 데 성공을 했고 물론 하그레이브라는 이 리그 최고의 뭐 3 테크닉 패스러셔가 뭐 팀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드래프트에서 더 많은 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조던 데이비스나 이 젊은 선수들이 만약 더욱더 분발을 해줄 수 있다면 이글스는 올 시즌도 최고의 전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이 이글스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제번 하그레이브라는 디펜시브 태클을 4년간 84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사실 이 영입은 지금 리그의 추세 중에 하나죠. 이 라인 강화 그리고 패스러시에 좀 특출난 이 디펜시브 태클을 막대한 돈을 주며 영입을 하면서 스트렝스 포 스트렝스, 강점을 더욱 강점으로 만드는 무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영리한 무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강점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의 강점이 더 이상 평균, 더 이상 약점으로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그 강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뭐 팀 운영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뭐 디펜스의 뭐 스킴이나 그런 플레이상에 더 큰 이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팀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성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나이너스도 결국 이 하그레이브 영입을 통해서 올 시즌도 리그 최고의 D라인은 우리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팀은 템파베이 벅스인데요. 벅스는 뭐 쿼터백은 베이커 메이필드와 1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베테랑이었던 리더였던 르번테 데이비드와 1년 재계약, 그리고 코너백이었던 자마일 딘과 4년간 52밀리언 달러, 좀 많은 돈을 주기도 했는데, 결국 벅스라는 팀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좀 힘듭니다. 어쨌든 뭐 자마일 딘도 잡고, 뭐 데이비드도 잡고, 뭐 비라베아나, 아직도 뭐 마이크 에반스, 뭐 크리스 가딘, 정말 좋은 선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팀에. 그 선수들이 모두 뭐 베테랑이고 또 젊기도 하고 각자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결국 쿼터백인 베이커 메이필드로 이들이 진지하게 뭐 위닝 시즌을 노려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메이필드의 이 벅스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는 사실 별 기대가 안 됩니다. 물론 벅스가 좋은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벅스의 새로운 오펜스에서 메이필드가 과연 다시 한번 커리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이번 FA 시즌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과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를까, 어떻게 쓰는 것이 영리할까 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시카고 베어스는 트레이메인 에드먼즈에게 뭐 연간 18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죠. 그에 반해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테네시 타이탄스 출신의 뭐 데이비드 롱 라인베커에게 뭐 연평균 거의 5밀리언 달러, 6밀리언 달러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롱이라는 라인베커와 트레메인 에드먼즈라는 라인베커를 비교하자면 급이 아예 다릅니다. 데이비드 롱이라는 라인베커가 훨씬 뛰어난 선수예요, 에드먼즈보다. 물론 데이비드 롱은 부상에 대한 그러한 이력이 있고 또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작년 시즌, 뭐 재작년 시즌 보여주었던 두 선수의 결과물, 퍼포먼스의 차이는 정말 급을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데이비드 롱이 진짜 너무나도 뛰어나지만 저평가된 선수예요. 그런데 연봉 차이가 3배가 더 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비드 롱 같은 선수를 뭐 3-4명 영입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트레메인 에드먼즈 이러한 선수 한 명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는지, 세이프티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제시 베이츠라는 세이프티 한 명에게 뭐 연간 16밀리언 달러 주는 것이 맞을지, 뭐 닉 스캇, 뭐 줄리안 러브, 뭐 후안 소닐, 이러한 세이프티에게 나눠서, 그리고 더 짧은 계약 기간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러한 딜을 주는 것이 맞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것이 올바르냐 아직 뭐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르죠. 아직 그 선수들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냐는 지금 막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굿 플레이어급의 선수들에게 오버페이를 하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서 리그에 있어서는 더욱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데니얼 존스가 40밀리언 달러를 받잖아요. 이런 리그 하에서 다른 포지션, 쿼터백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서 대체 가능한 포지션에 있어서 굿 플레이어에게 그레이 플레이어의 머니를 주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 방향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리그 최고의 선수들 모두가 인정하는 뭐 라인베커 포지션이라면 프레드 워너에게 뭐 연간 20밀리언 달러를 준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프레드 워너 그 자체밖에 없잖아요. 리그에. 대체 가능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선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리그 평균 이상급 단지 그 정도의 선수에게 리그 최고의 돈을 준다는 것. 이러한 부분은 이번 FA를 통해서도 조금 아쉬운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이번 2023년 FA 1주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에런 러저스, 그린베이 패커스와 뉴욕 제츠의 트레이드는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에런 러저스가 떠난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두 팀 간에 지금 계약 상황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두 팀 간의 트레이드 소식은 이 트레이드가 확정되면은 저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dnesday, we heard you say in the locker room, the more I watch Purdue, the more I think we can beat this team. What did you see on tape? Well, I mean, I just trust our guys. I have faith in our guys. And that speech got overblown, you know. We just have faith in what we do, and our guys are so tough and so competitive, you know. I'll do a better job in this locker room speech than last, but I'll be a little more competitive. It was the right message, maybe the wrong audience. But listen, I love our guys. They're tough. They're gritty. They played their tails off. That's an unbelievable win. I mean, we just did something to us. I mean, that's unbelievable. We just shocked the world and couldn't happen to a better bunch of guys, a better bunch of fans, my family, the whole thing. So we are ecstatic, unbelievable. We're going to stay in Columbus. I love it. Stay in Columbus. I love it. Stay in Columbus. I love it. Stay in Columbus.